일본의 지지 획득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 스위스 제네바 정견 발표에서 일본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동안 노골적으로 유명희 본부장이 WTO 총장이 되는 것을 막겠다고 나선 일본을 향한 예상치 못한 대담한 발언이었습니다. 이 같은 유명희 본부장의 발언에 일본의 언론도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17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의 통상톱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일본의 지지 기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유 본부장이 일본의 지지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지통신은 유 본부장이 일본의 지지 확보에 자신을 나타냈다고 풀이했습니다. 이 신문은 유 본부장이 WTO를 무대로 한일이 무역 분쟁으로 대립하는 가운데 다국 간 무역 체제 강화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협력을 호소했다고 보았습니다. WTO 결정은 전원 일치가 원칙이기 때문에 사무총장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즉 일본의 도움은 못 받아도 끝까지 해방을 놓는다면 당선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TBS 뉴스는 반도체 소재 수출 관리 강화를 둘러싸고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있는 한국이지만 이날은 일본을 자극하는 것을 피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 본부장이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은 피하겠다. 양국은 다국 간 무역 시스템을 유지, 추진, 향상시켜 나가는 점을 서로 이해하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전하며 일본 측을 자극하는 것을 피했다고 풀이했습니다. 실제로 유 본부장은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 유화책을 쓰면서 불리한 상황에서도 정면으로 돌파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 보도에서 한국에서 출마한 유 본부장이 당선되면 일본은 성가신 존재가 될 것이라며 거부감을 보였지만 유명희 본부장이 이 같은 일본을 웃는 얼굴로 설득하고 포용적인 모습을 전세계 국가들에게 보여주며 압박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명희 본부장은 WTO 회원국 대사들이 모인 가운데 인상적인 강력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한국이 다자 무역을 통해 세계 최빈국에서 무역 대국으로 성장했듯이 모든 WTO 회원국도 이런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입후보했다고 말하며 25년간 통상 분야에서 실무를 경험했고 통상 장관으로서 주요 무역협정 체결에 관여했다며 이런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WTO 보건 및 부응의 해법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8명의 후보가 입후보한 상황에서 치열한 경쟁과 일본의 견제를 이겨내고 유명희 본부장이 최후의 한 명이 될지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인데 최근에 K방역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만큼 최초의 WTO 수장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막으려고 하는 것은 WTO 총장 외에도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노골적으로 미국에 한국을 G7에 참여시키는 것을 반대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청와대는 이런 일본의 행태를 모렴치의 수준이 전세계 최상위권이라고 이례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제사회, 특히 선진국들은 일본의 이 같은 수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G7 참여에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일본은 한국의 G7 가입을 지지하면 우리 국민들이 일본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한국 견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 같은 속 좁은 짓을 그만두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국에서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16일 톰 투게나트 영국 하원 외교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전화회담을 갖고 양국 의회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투게나트 위원장은 한국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된 데 대해 한국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송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영국이 적극적으로 한국의 참여를 희망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은 최근 감염병 사태에 이어 브렉시트와 홍콩 보안법까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영국은 화웨이를 5G 사업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올 연말부터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과 관련해 중국 화웨이 장비를 구입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2027년까지 통신망에 이미 들어간 화웨이 장비를 완전히 퇴출할 계획입니다. 올리버 다우든 디지털 문화부 장관은 지난 14일 영국 하원에 출석해 이 같은 정부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다우든 장관은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영국 통신 네트워크와 국가안보, 경제를 위해 지금은 물론 장기적으로 옳은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5G 이동통신망에서 중국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기로 한 영국을 향해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실제로 투자를 중단하면 영국엔 치명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영국의 인프라 등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1,050억 파운드, 하나로 약 158조 원에 달하고 2019년 통계를 기준으로 영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규모는 226억 파운드, 하나로 약 33조 8,900억 원으로 수출량이 5번째로 많은 국가입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규모는 447억 파운드, 약 67조 원으로 4번째로 수입량이 많습니다. 또한 영국 내 핵발전소 건설 사업에도 중국 국영기업이 깊게 관여하고 있고, 영국 최대 상하수도 업체인 테임즈 워터 지분의 10%도 중국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현재 중국과 충돌하는 것은 영국에게는 위험한 모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감염병 사태와 브렉시트까지 겹친 상황은 영국에게 큰 위기를 찾아오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 2016년 한 영국 기자의 주장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칼럼 리스트인 크리스천 스퍼리언은 2016년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번영할 수 있다는 증거를 원하느냐, 그럼 한국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한국과 영국은 여러 측면이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거의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 면적에 5천만 명이 살고 있어 영국과 별로 차이가 없는 데다 영국처럼 고도로 도시화되어 있고 창의적인 소프트 파워를 주축으로 삼아 번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슷한 여건을 가진 영국도 한국처럼 잘 해낼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를 맞았고 9.11 테러로 대미 수출이 급감한 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직면했지만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수출 주도형 첨단기술 기반 경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브렉시트 찬성 측과 영국산업연맹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한국이 주요 무역 블록 가입 없이 천연자원 없이 이것을 해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기자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희망을 한국에서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영국은 한국과 같은 상황을 또다시 맞이했습니다. 한국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한국의 수출 기업과 관광업은 큰 타격을 입은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수출을 다변화시켜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였고 결국 극복해냈습니다. 영국은 바이러스가 확산될 때도 한국의 방역을 극찬하며 한국식 접촉자 추적 방식을 배우겠다고 했고, 한국에게서 진단키트를 수입해서 대처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화해를 배제하면서 그 자리에 삼성전자가 들어와주길 바란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이같이 지금 영국이 한국에 G7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은 지금 영국에게는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영국의 화해의 퇴출을 두고서 중국은 영국이 미국 편에 붙었다고 비판했지만,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은 결과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국에서도 이 같은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미국 또한 언제든지 자국의 신뢰를 위해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은 디지털세, 일명 구글세 협상 결렬을 선언한 데 이어 EU와 영국의 에어버스 보조금과 관련해 추가 관세 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독일의 맥주부터 올리브, 케이크, 진, 보드카, 프랑스 명품 업체가 만드는 캐시미어 스웨터, 영국산 몰트 위스키, 비알코올성 맥주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동맹국들까지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무역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미국을 믿고 중국을 싸웠다가는 언제든지 배신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17일 한국사회란 별명을 가진 호걸 메릴랜드 주지사가 트럼프에 대한 놀라운 폭로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하는 건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 한국인들은 끔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나온 시기는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이 트럼프의 요구를 쉽게 들어주지 않았을 때였는데, 트럼프는 왜 미국이 그동안 한국을 보호해왔는지 모른다.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내지 않는다고 불평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체결이 지연되자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카드를 들고 나와 한국을 압박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온 만찬에는 호건 주지사의 한국인 아내 유미 호건 여사도 동석했는데, 호건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국의 모욕을 퍼부는 동안 아내는 거기 앉아 있었고, 나는 아내가 상처받고 속상한 것을 알아차렸다며 아내는 나가버리고 싶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아내는 예의 바르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더욱 화가 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만찬 자리에서 한국을 비난한 것과 대조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골프를 치는 게 얼마나 좋은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얼마나 잘 지내는지에 대해 다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같이 두 얼굴을 한 트럼프에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을 500% 올려달라는 어이없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며 한국 국민들이 이럴 거면 주한미군을 데리고 나가라며 큰소리쳤습니다. 미국 키스크라크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은 지난 6월 한국이 반중 경제 블록 구성인 경제번영 네트워크에 들어와 화해 제재 등에 동참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중국의 보복 조치에 직면할 경우 미국은 한국을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방위비 협상 등 세계 무대에서 보여준 모습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중국이 사드 보복을 할 때도 미국은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펼치며 잦은 충돌이 벌어지는 국제사회에서 지혜롭게 그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엠넷의 너의 목소리가 보여가 미국과 중국 등 11개국에 이어 영국의 BBC에서도 편성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너의 목소리가 보여 영국판은 내년 초 영국 내 최고 시청 점유율을 자랑하는 BBC1 채널에 8부작으로 편성될 예정인데 한국 예능 포맷이 BBC1에 편성되는 것은 너의 목소리가 보여가 최초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너의 목소리가 보여는 직업과 나이, 노래 실력을 숨긴 채 몇 가지 단서만으로 실력자인지 음치인지 가려내는 프로그램입니다. 태국, 베트남, 대만,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코로나19 대응을 보여준 한국에 대한 입국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아누틴 차니라권 보건부 장관은 골프와 같은 구체적인 유형의 관광객들이 우선순위 대상으로 논의됐다. 이들의 동선 파악은 쉽기 때문에 추적이 쉽다. 라며 태국에서 구매력 파워가 큰 한국, 홍콩, 중국, 호주 등을 우선적으로 허가할 예정이며 이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입국 전후로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으면 14일의 격리 조치 없이 관광을 허가할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대만의 중앙전염병지휘센터도 최근 오는 22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호주,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등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한다 전했고 중국과 베트남은 한국발 항공노선 운항 제한을 완화하고 기업인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하늘길도 다시 오픈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나 일본은 예상대로 아직까지도 한국과의 하늘길을 완전히 막고 있습니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바로 어제 일본 정부가 입국 규제 완화 방안을 결정했는데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시키기로 확정했습니다. 일본 정부 내 코로나19 대책본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된 국가들과 경제인 교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일본에 가장 많은 마스크를 지원해준 베트남을 최우선국으로 시작해 태국, 호주, 뉴질랜드와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굴복 외교를 펼치고 있는 미국인들조차 이렇게 한국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대응을 가장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며 끝까지 한국을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지에 대한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 끝에 일본은 이번에 북한까지 이용해 한국에 충격을 주려 하고 있죠.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최근 탈북자 단체가 북한의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을 계기로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지만 이것은 꼬투리 잡기에 불과하다며 진짜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은 자신들이 고생하고 있음에도 한국이 미국 눈치를 보느라 진단키트와 방역, 의료용품들을 지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때문에 북한이 한국에 대한 분노가 커졌다 라는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고 최근 일본의 아베 총리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 일본인 탈출 작전을 협력 중이다 라는 발언을 해 북한의 도발로 인해 생긴 한반도 내 긴장감이 진정되도록 도와주는 대신 반대로 긴장과 공포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반도 유사시 한국 내 일본인의 탈출을 돕기 위해 동맹국인 미국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라면서도 일본인 탈출 계획이 얼마나 준비됐냐는 일본인 기자의 질문에는 상대국도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삼가겠다 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들만 골라 충격을 주려는 일본을 상대로 한국이 최근 시원한 반격을 날렸습니다. 바로 어제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가 독일의 노르트라 인베스트팔렌 연방주와 한국, 독일 소재부품 장비 기술협력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충격적인 점은 이번 한국, 독일 협력은 단순히 한국과 독일의 중소기업들이 손을 잡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독 소재부품 장비 기술협력센터가 세워질 곳이 바로 독일의 아헨 특구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아헨 공대가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R&D 인프라가 형성되었습니다.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독일에만 72개의 연구소를 둔 유럽 최대 규모의 응용 연구 개발 조직으로 1년 예산만 23억 유로 3조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mp3, 온라인에서 음원을 다운받을 때 mp3 파일을 압축해서 받죠. 이 mp3 압축 알고리즘을 프라노프 연구소가 개발해 2005년 한 해에만 mp3 라이선스로 136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렇게 실제 비즈니스로 상용화 능력이 뛰어난 프라노프와 독일 최대 규모의 공과 대학인 아헨공대를 포함해 70개의 대학교, 41개의 연구소 등이 위치한 아헨 특구에서 한국과 독일의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한국과 독일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아래 기업들이 대학과 연구기관들과 쉽고 빠르게 교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수한 R&D 인력 매칭뿐만 아니라 펀딩과 함께 실제로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 사업화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안드레아스 핑크바트 독일 NRW 연방주 경제부 장관은 독일 NRW 연방주의 우수한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한국 기업들은 이미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과 독일이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현재 일본이 독점 중인 글로벌 소재 산업에 지각 변동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미래 에너지 산업 중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야인 수소에너지 산업은 한국과 일본의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돼 있죠. 맥킨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50년 수소에너지는 전세계 에너지 수요의 약 18%, 3천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유럽 내 수소 및 연료전지 응용 분야에서 압도적인 선두주자인 독일이 한국과 손잡고 싶어하는 것은 한국은 올해 1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했고 한국의 수소 자동차 기술은 이미 세계를 리드하고 있기 때문이죠. 독일 수소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산 수소차가 독일을 앞질렀다. 한국산 수소 트럭이 유럽을 장악할 것이다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효성은 독일의 화학기업 린덴그룹과 손을 잡고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공장을 한국의 울산에 짓기로 하는 등 한국과 독일이 그 길을 위한 소재 분야의 협력에 이어서 미래 수소 에너지 협력 체제까지 구축하는 데 성공하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빛의 속도로 쪼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